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백종훈 기자. 네. 여기 앉으면 좋죠? 네. 저기 앉으실 때보다 좋지 않나요? 질문도 막 할 수 있고. 네, 궁금한 거 2%처럼. 질문도 할 수도 있고. 그래, 이 프로는 맨날 공격만 하지 당하진 않잖아요. 여기 앉으면 공격을 할 수 있다니까. 네. 자, 오늘은 오늘 여기 모여 계신 분들은 진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인도 네. 최준영 네. 두 개가 합쳐주면 진짜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인도도 궁금한데 최준영 박사님이 그걸 얘기해 준대. 네. 야, 진짜 대박이다.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이 최 박사님이 엄청 바쁘신데 책도 어떻게 책까지 쓰실 시간이 쓴 건 아니죠. 번역 책도 번역하시고 그래서 인도 책도 번역하셔서 이왕 공부한 김에 요거 좀 알려주마. 그래서 최 박사님 모시고 인도 이야기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예, 제가 오늘 목소리가 좀 좋지 않아서 오늘 죄송합니다. 방송이 많으셔가지고 아니 그 언제 책을 또 번역하신 거세요? 그렇죠. 두 개의 인도. 예, 원래 이제 원제는 이제 인도 is broken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네. 인도는 이제 망가졌다. 그런데 그 아주 파격적인 제목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책을 쓰신 분은 이제 국적으로 따지면은 현재 이제 미국 사람이신데 예. 원래 인도 분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시민권을 취득을 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도에 대한 뭐 본인이 겪었은 제일 전문가적인 식견,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이제 국제기구 등에서 이제 근무하면서 예. 여러 가지로 인도를 바라봤던 그런 이야기들.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이제 그 동아시아 국가들, 뭐 예. 한국이나 일본 예. 이런 국가들과의 어떤 그런 것들 쭉 보면서 왜 인도는 이 모양이 됐을까? 인도가 그런 이제 안타까움. 그다음에 요즘에 인도가 뭐 잘 나간다고 그러는데 이게 정말 잘 나가는 거 맞나? 네. 라는 그래서 거에 대한 그게 진짜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아닙니까? 또 그런데 고민이 이제 있나 뭐 보죠. 비관적인 어떤 입장 이런 것들을 이제 담은 책이에요. 사실 이제 저는 뭐 인도는 관심이 많은데 예. 인도에 대해서 아는 거는 사실 별로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원래 아는 게 제일 없을 때 제일 빨리 아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좋은 전문가와 함께 뭔가 배운다. 일을 주기적으로 합니다.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고 네. 두 번째는 좋은 책을 잡아가지고 번역을 해버리면 됩니다. 그렇죠. 예. 꼼꼼하게 읽게 되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원래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동안에 책을 두 권을 이제 번역을 하고 이런 패턴으로 뭔가 예. 이렇게 좀 잘 이제 해서 도움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상대를 잘못 잡았어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내가 이걸 왜 했나? 번역해도 별로 돈도 많이 안 주는데 번역은 그렇게 저작권료 많이 못 받거든요. 그래서 돈 진짜.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이제 재미로 이제 하는 건데 이 예. 책은 제가 이제 아마 파이낸셜 타임즈인가 뉴욕 타임즈인가 거기서 이제 사실 좋은 책을 고르는 요령은 확실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뉴욕 타임즈나 파이낸셜 타임즈, 특히 뉴욕 타임즈에서 칼럼인데 예. 정기적으로 칼럼을 쓰시지 않는 분이 칼럼을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끔. 예. 그러면 제일 하단 쪽에 저자 소개를 하는데 최근에 무슨 책이 나왔다. 네. 라고 하는 게 있으면은 거의 백발백중 좋은 책이에요. 그래요? 네, 뉴욕 타임즈에서 칼럼을 할애해서 당신의 책 내용을 가지고 칼럼을 써보세요라고 이야기할 하는 거는 정도면 검증된 사람만. 그러면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재미 여부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나 제가 그렇게 해서 실패한 경우는 여태까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 책도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보게 됐고 그래서 책을 이제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주로 전자책으로 사서 봐야 되는데 예. 망설이고 있는데 연이어서 뭐 포린 팔러시 뭐 그다음에 파이낸셜 타임즈 이런 데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분의 칼럼이. 이 책 좋은 책이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덜커덕 이제 봤는데 처음에 약간 어렵지만 그 다음부터는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숫자나 그래프는 몇 개 나옵니다. 그래프는 몇 개 이제 나오는데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꼭 느낌이 뭐냐면은 우리 대한민국 뭐 격동 30년 뭐 이런 쓰는 거랑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인도라는 나라가 독립을 했을 때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이야기를 예. 너무나 자연스럽게 경제, 정치, 종교, 그다음에 주요된 이벤트들 어떻게 보면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이 드는 이런 것까지가 막 섞여가지고 나타나니까 한번 올라타면은 쫙 재밌게 이제 봐요. 근데 뭐가 어렵냐? 예. 막상 번역을 하려고 보니까 예. 이분은 전형적인 인도 지식인이세요. 예. 잘 배운 정말 똑똑하시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인도 사람들이 쓰는 인도 엘리트들이 쓰는 그 문체는 되게 고풍스럽습니다. 예. 종종. 예. 어. 그리고 시니컬할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네. 뭘로 옮겨야 되지? 번역하기가. 네, 되게 난감한 이제 그런 그럼 것들도 원문은
영어죠. 영어로 돼 있는 당연히 거. 영어죠. 영어니까 제가 번역을 했죠. 예, 예. 예. 저는 뭐 영어밖에 이제 모르니까.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영어 어떤 이 책을 이제 쭉 번역을 이제 하게 됐고, 그래서 번역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느끼는 딱 이 책은 그런 거예요. 이제 인도에 대해서 요즘에 이제 뭐 관심들 투자도 지금 보니까 투자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인도 투자 많이 하죠. 예, 뭐 사실 뭐 센섹스 지수 요즘에 예. 괜찮았으니까 예, 좋은데, 난 그래도 인도에도 좀 알고 싶어. 그런데 막상 서점에 가서 인도 책을 보면 명상, 관광, 이런 책들, 네. 그리고요, 인도는 약간 상반된 시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인도 하면 그 IIT 진짜 잘 나가는 천재들 많아. 네. 미국에 가서 돈 많이 벌었어. 네, 그런데 왜 인도는 저 모양이지? 네. 그런 굉장히 첨단으로 막 가는 것 같은데 인도 보면 여전히 하고 개인적으로 만난 인도 분들은 대체로 좀 이상한 경우도 좀 있고 이분들 왜 이렇게 차갑지? 이런 느낌도 예, 있고. 좋은 질문을 해주셨고 어.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어요. 어. 인도가 이를테면 IIT로 대표되는 정말 세계 초천재, 예. 서울대학교보다 들어가기 한 100배쯤. 아, 뭐 미국의 실리콘밸리는 다 인도 사람이야. 네. 그런데 왜 인도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국가의 모습을 못 갖추고 있나에 관한 이야기들이 이 책에 아, 여기저기 그래요? 막 많이 나와 있고 어. 뭐라 그래야 되나. 어떨 때는 되게 냉정하게, 어떨 때는 피를 토하면서 그 이야기를 써요.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인도에 그렇게 천재가 많은데. 모르겠어요. 그거를 뭐 인도 사람들이 원래 약간 좀 손해 보는 거 싫어해서 네. 뭐 소송 잘한다. 그래서 뭐 인도에서 뭐 하나 하려면 안 된다. 뭐 합의가 잘 안 된. 똑똑하긴 되게 똑똑한데 개인으로 보면 집단으로 모아놓으면 잘 안 돼. 뭐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네. 다양하던데요. 다양하죠. 근데 이제 어. 다양한데 이 저자분은 이제 확실하게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 인도가 아주 좋은 소수의 천재들만 예. 잘 배운 사람들이 있고 왜 대다수는 못 살고 낙후돼 있느냐에 네. 대한 책임 소재는 누구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네루가 그 책임의 아 그래요. 네. 어. 네루는 이제 인도의 이제 독립 투사, 예. 그죠? 간디와 더불어서 네. 인도의 독립을 주도했던 여러 인사 중에 제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간디, 네루. 그리고 이제 간디는 어떻게 보면 영적 지도자, 네루는 실질적인 이제 통치자까지 이제 예. 했는데 인도의 많은 일들을 우리는 이제 그냥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라고 하지만 이 책의 매력은 뭐냐? 그때 1940년대 후반서부터 마치 옆에 있었던 것처럼 쫙 따라가요. 쫙 쫙 따라가는데 그때부터. 이분이 또 집안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이 걸러서 들은 이야기, 이런 이야기까지 이제 섞었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또 인도 사람들은 또 그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뭐 평전, 자서전 뭐 이런 걸 되게 많이 쓰는데 예. 그런 것들을 되게 꼼꼼하게 봐서 잘 구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인도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아주 최고의 뭐 인도 공과 대학이라고 부르는 IIT 예. 같은 이런 데들이 있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네루라는 이 어떻게 보면 독립운동 투사, 예. 그다음에 인도의 이제 현재 인도를 만드는 첫 번째 초대 총리를 지낸 네루는 일반 국민들과 더불어서 복잡하게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는 것을 되게 싫어했다라는 거를 이 책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은 내버려 두고 나는 새로운 판을 짜서 그곳에서 정말 나랑 말이 통하는, 네루도 엘리트지 않습니까? 나랑 말이 통하는 세계적인 초천재, 훌륭한 사람 이런 것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새로운 인도를 만들어 보고 싶어 했던 거예요. 네루가. 아. 그렇기 때문에 인도라는 나라는 1947년 이제 이때 독립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직후부터 잠깐 우리는 이제 전쟁 참화에 이제 시달리던 이 시절부터 수많은 국립연구소를 만듭니다. 그게 뭐 단순하게 무슨 화학연구소, 물리연구소 이런 우리가 아는 것뿐만 아니고 예. 무슨 고식물학연구소, 공룡시대의 어떤 식물학을 연구하는 연구소까지 만들어요. 네루가 직접 다 챙깁니다. 그 바쁜 와중에도 그러한 개원식 꼬박꼬박 가서 연설하고 여러 가지 북돋아 주고 좋은 대접을 약속하고 그러면서 그러한 이제 연구소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집착이 되게 강했어요. 근데 당시에 인도에는 대학이 없었냐? 그렇진 않아요. 당시에 그 식민지 시절을 거치면서 인도에는 뭐 어떻게 보면 아시아의 캠브리지, 아시아의 옥스퍼드라고 부를 만큼의 좋은 교육기관들이 있었어요. 예. 그 교육기관들을 네루는 싫어했습니다. 싫어했어요? 네. 왜냐하면 가면 기존의 교수들, 기존 체계 이런 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구시대다라고 생각한 구시대라고 거예요? 생각한 거예요. 아. 구시대와 결별을 하고 확실하게 이제 새로운 뭔가를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대학이 IIT예요. 아. 네.
그러니까 IIT는 세계 인도 전체에서 제일 최고의 엘리트를 뽑아서 양성하고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어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과정에서 고등교육, 일반적인 그때까지 괜찮게 잘 유지되고 있던 고등교육을 신경을 쓰지 않는 거죠. 모든 역량을 IIT에 집중을 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카이스트가 만들어졌다고 예. 기존에 있던 대학들을 투자를 중단하거나 지원하거나 방치해버리는 몰빵. 몰빵한 IIT 거죠. 몰빵. 몰빵한 거죠. 아. 고등교육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뿐만 아니고 더 큰 문제는 초중등교육에 대해서 이 인도라는 나라가 신기할 정도로 관심이 없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결국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인도라는 나라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동아시아 국가들, 한국이나 중국, 일본처럼 예. 이런 식의 성장 과정을 거치지 못한 그리고 저 생산성에 시달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역사적으로 교육에 대한 관심이 없었고 특히 보편적 초등교육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심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일단 글을 읽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네. 세임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 시키는 대로 그냥 하면 공장에서 일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글자를 읽을 수 있고 그렇죠. 뭔가 생각을 할 수 그렇죠. 있고 사람한테 질문을 할 수 있어야 생산성이 높아지는 건데 당연히 그러한 과정들은 일본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한국, 중국이 다 그대로 따라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어떤 것들이 되게 인도의 여러 가지를 많이 늦춰놨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화면 한번 보실까요? 이 책에 나와 있는 이제 그래프 중에 하나인데 예. 이거 무슨 그래프예요, 이게? 이게 특히 이제 여성 여아 교육.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대입니다. 1920년대, 40년대, 60년대, 80년대 쭉 해서 2000년대까지 지금 표시를 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일본 같은 나라는 개방 메이지 시대를 개방하면서부터 아주 빠르게 여성까지 여자 아이들까지 초등학교에 입학을 시켜가지고 예. 1900년 20세기 초반에 오면 이미 여자애들도 똑같 다 최소한도 초등학교 교육은 다 받게 했어요. 야, 확실히 일본이 빨랐네요. 빨랐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저자는 일본이 보면은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것을 인도가 따라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도 안 따라한 거에 대한 비난을 되게 많이 합니다. 아. 그리고 그 책임이 사실 네루한테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는 뒤에서 다시 하겠는데 예. 어쨌건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다음에 한국도 한국 열심히 따라했네. 식민지 시대를 거치고 그 다음에 독립을 하면서 거의 하늘로 치솟습니다. 예. 예. 그러면서 순식간에 거의 100% 다 찍었죠. 예. 그 다음에 중국도 그 어려운 시절 거치면서도 최소한 학생은 학교에 다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인도는 그 시절이 되게 늦게 온 거예요. 아, 거의 방글라데시하고 비슷한 수준이네요. 오히려 요즘에는 방글라데시가 인도보다 1인당 GDP가 더 높죠. 아.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인도에 대해서 궁금해. 왜지 인도는 도대체 왜 이러지? 예.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 저자는 역사적인 설명을 이제 하는 게 첫 번째. 초등교육에 이상할 정도로 투자를 안 해요? 투자를 안 했다. 오랫동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이 제조업에서 필요한 우리가 맨날 어릴 때 듣던 게 대한민국은 가진 자원은 없으나 예. 양질의 저렴한 인력이 풍부해서 그걸 그렇죠. 가지고 산업을 그렇죠. 육성시켰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동아시아 모든 국가들, 일본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모든 국가가 또 똑같이 따라간 패턴이에요. 네. 근데 그러려면 핵심 조건이 뭐냐? 양질의 노동력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네. 양질의 노동력은 대중교육 누구나 글씨를 읽을 수 알고 음. 원하면은 더 윗단계 학교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예. 인도는 식민지 시대는 당연히 그런 게 없었겠죠. 그러고 나서 독립을 했으면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네루라는 사람은 본인의 엘리트 어떤 신전 같은 것을 만들어서 우아하고 고상한 담론을 하면서 아. 기존의 것이 아닌 새로운 것으로 세상을 바꿔놓고 싶은 이러한 욕망이 되게 강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집이 필요하니까 집을 더 지어야겠습니다. 이를테면 도시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거를 더 확대를 해야겠습니다. 주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이거를 그러면 나가서 설득을 하고 만나든지 예. 뭔가 방안을 내는 거는 싫어했다는 거예요. 아. 새로운 뭔가 그런 거는 알아서 하고 나는 고고하고 도도한 그런 걸로 가고 싶다. 인도의 교육열이 엄청 높은 거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그거는 환상이에요. 막 시험 볼 때 막 벽을 기어간다. 그거는 일단 어느 정도의 이제 그 트랙을 타겠다고 결심한 그 소수들의 아주 소수에 있는 거지. 그런 것만 보고 판단하면 이제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회가 경제적으로 발전할 때 제일 필요한 것은 무조건 초등교육이거든요. 보편적으로. 근데 그 초등교육을 제대로 오랫동안 달성하지 못했던 그리고 그나마 남자애들에 비해서 여자들이 훨씬 뒤떨어진 야. 그러한 것들이 이제 인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불리하게 작용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아까 여기서 이제 실시간 채팅에 올려주신 걸 보니까 이제 예. 타고르 이야기도 나와요. 예. 이 책에도 타고르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 네.
이 저자가 또 이야기하는 게 인도가 그러면 원래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그런 전통이 없는 나라였냐?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타고르 이야기를 또 한 챕터를 할당을 해서 줍니다. 저도 이번에 이 책을 보면서 타고르에 대해서 새삼 알았어요. 그러니까 타고르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방식의 교육, 가르쳐야 된다. 어떻게 보면 인도가 식민지를 벗어나서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배우고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을 너무나 강조를 했고 그거를 본인이 별도의 학교를 만들어서 그리고 그 학교에는 실제로 내루 집안이라든지 뭐 좋은 이제 지금도 엘리트로 꼽히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다녔어요. 예. 그리고 이 타고르라는 사람은 단순하게 무슨 시를 쓰고 한다기보다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은 인도를 발전시킬 수 있을까? 그 트랙이 뭘까에 대해서 많은 나라를 다니고 그거에 대해서 편지를 쓰고 연구를 한 예.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네.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새삼 느낀 거는 인도라는 나라가 참 정말 그래 어떻든 간에 대단한 잠재력이 있었다. 그래서 타고르는 이제 본인이 유명해지 이제 그런 시점 이전 타고르 시인 아니었습니까? 시인. 시인이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교육자예요. 교육자에 네, 가까워요. 인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소련에 갑니다. 소련에 가서 정말 감명을 받아요. 어떻든 간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엉망진창이었던 나라라고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예. 어쨌든 모든 애들을 다 학교에 보내고 저 시베리아, 저 농촌에 있는 학생들도 도시에 모스크바에 있는 애들하고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자기 직업을 가질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자기 꿈을 선택을 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탄을 합니다. 그렇다고 타고르가 결코 사회주의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시 스탈린 시대에 폭압적이고 정적을 탄압하고 내쫓고 이런 거에 대해서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당시에 소련 기관지에 그러면 안 된다고 까지 인터뷰를 할 예. 상황을 분명히 아는 거죠. 하지만 나는 당신 소련이 정말 부러운 것은 그 교육의 힘이다. 교육의 열. 그렇죠. 그러니까 소련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했으면 우리 인도도 교육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 지식인들이 인도를 가르쳐서 그 친구들이 성장하고 예. 나갈 수 있으면 우리도 소련처럼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간 곳이 어디냐면 일본에 갑니다. 예. 일본에 몇 번을 가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일본의 놀라운 발전상을 이제 20세기 초반에 목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똑같은 걸 느끼는 거죠. 어떻든 모두가 학교를 가고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하는 모습. 그러면서 놀라운 충격을 받는 거죠. 한 수 아래로 봤는데 무섭게 성장을 일본의 하고. 성장. 그렇죠. 그러니까 이 책에서 나오는 많은 이 책에 읽다 보면 느낌이 뭐냐면 후회와 아쉬움이 되게 많아요. 왜 우리 인도는 그때 그랬지? 라는 건데 어쨌든 타고르는 그래서 일본을 보면서도 교육이라는 어떻게 보면 하려고 했는데 그런 거. 그런데 그런 타고르를 가진 인도가 왜 그 이 모양이 꼬라지가 됐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통렬하게 이제 네루를 이제 비난을 하죠. 그러니까 이 책을 읽다 보면 네루라는 사람은 문제적 인물이었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저자의 처음 이제 시작은 누가 초대 총리가 될 것이냐를 둘러싼 인도 내부의 여러 가지 이야기 이 이야기를 해요. 사실 우리는 인도라는 나라가 그냥 뭐 그 영국령 식민지였다가 예. 독립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키스탄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나중에 방글라데시 정도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그냥 지금의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렇게 됐다 예.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저도 뭐 지구본 연구소에서 몇 번 말씀은 이제 우리 이광수 교수님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래 인도는 되게 복잡한 구조로 통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다 보면은 그런 인도 초창기의 여러 모습들이 등장을 하는데 뭐냐면 통일되지 않은 인도. 그렇죠. 그러니까 인도라는 나라가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인도가 직접 통치를 많이 처음에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예. 갔었죠. 그러다가 이게 세포이 항쟁, 세포이 반란이라는 걸 통해서 이 방식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 예. 라는 걸 느꼈는데 그래서 인도는 그거를 기존에 있던 방식 원래 자기들이 갖고 있던 건 직할령 비슷하게 대도시들이나 이런 지역들은 나머지 지역들 같은 경우는 뭐 토우국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어떤 기존의 통치자들한테 그냥 권한을 다 주고 내치는 당신이 다 알아서 하고 네. 외부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만 우리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라 예. 라는 상당히 유연한 방식으로 갑니다. 독립이 딱 됐어요. 독립이 딱 돼서 인도 이제 뭐 네루라든지 인도 이제 국민회의한테 넘겨주는 예. 뭘 넘겨줬냐면
영국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대도시, 뭐 뭄바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직접 통치를 했으니까 네.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모든 권한을 인도 독립정부에 넘겨줬어요. 이건 됐어요. 예. 그런데 애매하게 그런 관할로 넘겨져 있던 이런 지역들은 어떻게 하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인도, 지금의 인도를 만든 사람은 사실 간디나 네루라기보다는 파텔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아, 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좋게 말하면 뭐 인도의 설계자, 뭐 나쁘게 말할 건 별로 없죠.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이 저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파텔이 초대 총리가 됐으면 어땠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텔은 그 많은 크고 작은 수백 개의 왕국, 뭐 공국, 토국을 나눠져 있던 인도를 그렇죠. 그 나라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어떨 때는 군사력을 쓰고, 어떨 때는 돈으로 꼬시고, 어떨 때는 말로 위협을 하고 등등히 하는 정말 복잡다단한 작업을 순식간에 짧은 시간 내에 마무리 짓고 결국은 인도를 지금의 우리가 아는 모습으로 만든 사람이 파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네, 그 사람이 이제 먼저 이제 나중에 네루가 총리가 된 다음에 또 같이 장관도 하고 했습니다만 네. 결국 사망을 이제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도라는 나라가 복잡하겠구나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이 대한민국을 이제 식민지로 했을 때는 총독부가 중앙 집권으로 탁 통치하는 모습만 생각을 해요. 네. 모든 통치가 그랬을 거라 생각하는데 인도는 그렇지 않다. 라는 것도 이제 이 책에서 보면은 초반에 나오는 거죠. 이런 질문을 듭니다. 그러니까 그 처음에 말씀하셨던 네루라는 사람이 엘리트 교육을 해서 그랬다.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도 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는 생각을 하지만 또 이렇게 쓸 수 있는 자원이 없는 상황에서 예. 야 우리가 빨리 따라잡으려면 건국 초기에 건국 초기에 독립 초기에 야 일단 엘리트 학교를 만들어서 여기 집중 투자를 해. 안 그러면은 너무 효율성이 떨어져. 그래서 일단 소수의 엘리트를 빨리 키워보자. 그게 효율적인 선택이었다고 볼 수는 없을까요? 없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죄송합니다. 예, 네루의 집안 특성이 있죠. 네루 집안은 원래 명문가예요. 원래 명문가예요. 본인도 무슨 유학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 당연히 돈 많은 집이었고 지금도 이제 보면 저택이 있고 모든 이 당시 이제 식민지 인도에서 그래도 인도 사람들끼리 뭔가 해보자고 하는 유력한 인사, 엘리트, 그 다음에 뭐 지식인들은 다 네루 집안에 와서 인사하고 서로가 교류하던 이제 그런 이제 나라였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이제 네루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좋은 샘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못 갔다라는 아쉬움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 농업 국가에서 공업 국가로 변신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소작을 체계를 개편하는 토지 개혁이 필요하고, 토지 개혁 필요하죠. 예,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교육 개혁. 교육이 필요해요. 그런데 교육 개혁은 아주 폭망을 한 거죠. 너무 인도는 많잖아요. 뭐 워낙 큰 나라고. 그렇게 따지면 중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네, 그러니까 그러네. 어떻게 보면은 국가적으로 인도가 과연 그것을 할 역량이 없었냐, 그런 건 아니었던 거죠. 충분히. 그런데 이제 그거를 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고, 두 번째는 이제 토지 개혁과 관련돼 있는 실패와 관련된 이야기들도 많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인도 같은 경우도 당시에 유행하던 이제 5개년 경제개발 계획 이거를 대한민국보다 훨씬 먼저 시작을 했어요. 예. 그리고 영어도 되잖아요. 네. 다들 영어도, 예. 그리고 영국이나 뭐 어디든 다 그러니까 전 세계를 돌면서 좋은 자료들, 좋은 케이스들은 다 보고 계획을 세웠고 그 당시에 이 책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뭐냐면은 처음에 인도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관료들은 눈이 정확했다. 샘플로 뭘 잡았냐면은 일본을 잡았어요. 인구가 많고 예. 예, 농업 국가에서 공업 국가로 변신을 했고 그 과정을 우리가 따라가면 된다. 예. 라고 생각을 잘 했던 잡았네요. 잘 잡았어요. 근데 그 전제 조건이 두 가지가 교육과 농지 개혁이었던 거죠. 예. 그런데 인도 같은 경우는 그 농지 개혁에 처절하게 실패를 합니다. 왜? 당시에 인도 이제 네루가 이제 수장으로 있던 국민회의, 예. 같은 이제 거의 뭐 일당 독재를 했었죠. 예. 인도의 국민회의는 철저하게 지주들로 구성이 돼 있던 거죠. 네. 그래서 그래서 그 이해관계를 뚫으려면 예. 본인이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오랫동안 내 동지와 척을 질 각오를 하고 어떠한 이런 돌파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거를 따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예, 일반 예. 국민들하고 소통을 하고 갔어야 되는데 네루는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은 했으나 하다 보니 너무 엄두가 안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민다리라고 하는 원래 이제 인도의 뭐라고 그래야 되나 세금 징수자 예. 어떻게 보면은 이 지주들 예. 이 사람들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하고 시스템을 개편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들한테 오히려 더 큰 권한만 주고 엉거주춤하게 이제 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인도의 소장농들 많은 사람들은 원래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토지 개혁이라는 걸 통해서 내게 네. 생기고 네. 이거를 통해서 자식들을 뭔가 더 잘 키우고 내거기 네. 위해서 노력하고 생산성이 올라가는 구조 그야말로 국민이 형성이 되는 국민이 거죠. 형성이 예. 되는데 예. 인도는 그 구조에서 이제 실패를 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쭉 보다 보면은 그냥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그것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그러다 보면 나름대로 이해되는 면도 있고 네.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도대체 왜 그랬을까? 라는 이제 그런 면들도 이제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 저자는 어떻든 배워야 된다. 예. 배우면 생산성이 올라가는데 인도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그렇지 것을 못했다. 이 자료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지금 그래프 하나 보시면 이 책에 나오는 그래프인데 이게 보면은 일본의 여자 아이들 초등학교 등록률을 저 19세기 때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쭉 입니다. 그러면 엄청났네요. 인도는 쭉 일본의 등록률이 올라가요. 예. 그러면 당시에 일본은 주로 이제 방적 뭐 이런 섬유 산업 이런 걸 했는데 네. 일본의 생산성이 이만큼 따라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거에 따라서 그렇죠. 굉장히 비례하네요. 그렇죠. 뭔가 배우면 사회 전체적으로 생산성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런데 인도는 초등학교 여학생들에 대한 등록률은 거의 바닥을 치죠. 예. 그러니까 생산성이 오히려 올라가기보다는 옆으로 내려가는 얼마 동안 긴 거야. 예, 그런 모습들을 이제 많이 보여주는 거죠 보면은. 와.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을 보다 보면은 새삼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도 되게 놀란 게 예. 그러면 우리가 가끔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 게 인도는 세계 최강대국 영국의 식민지였고 예. 영국의 영향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엘리트들도 막 대학도 예. 가고 그다음에 이제 뭐 어떻든 저떻든 영국이 뭐 수탈을 위해서든 어떻든 간에 막대한 양의 철도도 건설을 했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목화를 재배하기 위한 여러 가지 투자도 이제 했는데 그러면 인도에는 단 하나의 공장도 없었나? 그냥 그 목화들은 전부 다 영국으로 예. 다 갔나? 뭐 원료로 넘겼나? 네, 넘겼나?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네, 있습니다. 네. 근데 다 넘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책을 보면 그거는 저희들의 착각이었어요. 공장도 있고 다 있었어요. 네. 어. 인도는 당시에 세계 최고의 면직물 면직물 기계를 만들던 맨체스터 예. 이런 데서 나오는 최첨단 기기를 가지고 이 면직물 생산을 많이 하던 나라예요. 아니 그게 훨씬 합리적이죠. 여기서 만들어서 여기서 만들어서 가는 게 낫지. 그 원료를 보내면 더 힘들죠. 그렇죠. 뭐. 처음엔 다 보냈지만 결국은 이제 다 여기서 만들던 저기서 만들던 다 그렇죠, 영국 그렇죠. 거야. 영국이 뭐 돈 벌면 돼. 어. 라고 생각하면 현지 생산이 당연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깜짝 놀라게도 이 저자는 뭐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그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1920년대, 10년대, 20세기 초반에 들어오면 인도의 면직물이 아시아 국가로 팔려 나가는 거예요. 수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요 시장이 어디냐면은 중국. 예. 그다음에 일본. 대조업 국가가 됐네요. 제조업 이미 국가가 그때부터. 물론 원체 큰 나라니까 예. 이제 도시 지역 한 줌밖에 없는 지역이지만 어떻든 간에 유의미한 경험과 노하우 기업가들이 존재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결정적인 타격을 준 나라가 있어요. 예. 어느 나라냐? 일본입니다. 일본. 예. 일본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20세기 초반서부터 본격적인 공업화를 나서면서 네. 잘 배운 이제 여성 노동력을 대거 투입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아. 기계 수준은 당연히 영국 최첨단 기계로 무장한 인도보다 못할지 모르지만 예. 네. 개개인의 생산성이 훨씬 높은 거예요. 아. 그래서 좋은 품질의 물건을 인도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싸게 만들어서 오히려 역으로 인도에다가 팔아. 일본산 면직물이 인도로 몰려 들어옵니다. 그리고 주요한 수출 시장이었던 중국도 일본 기업이나 해외 기업들이 가서 중국 사람들을 가르치고 면화를 재배하면서 오히려 인도로 넘어오는 예.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우리도 바꿔야죠. 우리가 뭐가 문제가 있었나 보다. 그렇죠. 우리가 뭐가 문제가 있었나? 생산성이 낮으면 생산성을 더 높이는 방법이 뭘까? 예. 더 좋은 기계가 있으면 더 좋은 기계를 도입해야지. 라고 해야 될 텐데 그 당시에 인도의 사업가들은 불행히도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수입해 오는 게 좋겠다. 아닙니다. 그냥 노동자들을 더 쥐어짜는 쪽으로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정규직 노동자였다라고 예. 생각하면 전원 해고하고 그 다음에 비정규직으로 다 다 비정규직으로 간 거예요. 어. 그러니까 오늘 일이 있을지 없을지는 내가 회사 앞에 나가봐야 아는 이런 체제로 간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호출근로 뭐 예. 이런 식의 체제로 만들어 놓은 거죠. 세상에. 단기적으로 보면은 인건비 비중을 낮춰서 단가라도 낮추겠다. 단가를 낮춰서 경쟁을 할 수 있었어요. 예. 그런데 하지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노하우라는 로열티라는 내가 이 일을 한다라는 어떠한 이런 마인드가 형성이 될 수가 당연히 없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제조업에서 가장 필요한 숙련이라는 것을 무시해버리는 결과를 초래를 한 거죠. 그리고 결국 도저히 안 되니까 영국 정부 찾아가가지고 제발 관세를 올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영국이 이제 관세를 올리면서 그거를 차단하고 차단하고. 그 뒤에서 겨우 명맥을 이제 유지하게 됐던 거죠. 아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도라는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본은 꽤나 무서운 나라고 따라해야 되는 나라고 여러 가지로 버거운 이제 그러한 나라였어요 보면은.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인도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일본은 그래 뭔가는 하지만 되게 불안한 쟤네들을 믿고 쓸 수 있을까 싶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인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제 일본에 관한 야판에 관한 이야기들이 종종 나와요. 예. 그러니까 다 돈 있고 어느 정도 돈 있으면 누구도 일본산 자전거를 사고 싶지 않았다. 일제 자전거는 그건 왜 그래요? 다 영국제 자전거가 훨씬 좋고 아. 가격이 좀 비쌌지만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뭐 일제 장난감은 뭐 어디 따뜻한 방에 놔두면 불이 나고 예. 요즘에 중국제 보는 것 같죠? 하지만 그러면서 일본 사람 일제에 대해서 되게 안 좋은 생각을 가졌지만 어쨌든 싸니까 자꾸 쓰게 되고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 나라가 발전하는 하나씩 바뀌어가는데 인도는 계속 그대로다. 그래서 어떤 자기의 경험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이 저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월드뱅크나 IMF나 이런 데서 일하면서 똑같이 못 살던 아시아 국가들이 어떻게 성장을 하는지를 수십 년 동안 연구하고 추적하면서 현장에서 본 사람이죠. 예. 그러니까 인도에 대해서 그런 좋은 샘플이 있었는데 그냥 일본을 따라가면 됐는데 그 일본을 따라간 게 누구냐? 결국 한국이다. 그래서 이 책에서 여러 그래프를 보다 보면은 한국 이야기가 나와요?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으로서는 기분이 되게 묘해집니다. 우리가 정말 그 당시에 현명한 판단과 노력을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대표적인 게 환율입니다. 환율이요? 예. 그러니까 인도는 루피를 쓰잖아요. 예. 근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가 60년대부터 수출을 본격적으로 늘립니다. 예. 50년대까지는 수출이 안 돼요. 왜 그랬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 할 게 없어서 아니죠. 많은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게 네. 박정희 대통령이 들어오면서부터 수출 드라이브를 걸었으니까 예. 수출을 하게 된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대한민국은 1950년대부터 어떻든 이 사업가들이 뭐든지 갖다 팔 수 있는 거는 그게 네. 명태가 됐던 사람 머리카락이 됐던 뭐든 팔기 팔기 위해서 인삼이 됐던 뭐든지 팔긴 뭐든 팔았다. 팔기 위해서 동분서주를 합니다. 그래서 네. 마카오도 가고 홍콩도 가고 다 일제 시대 때 경험이 있었던 음. 사업가들이에요. 그런데 수출이 안 돼요. 왜 안 되냐? 말도 안 되게 원화가 강세였어요. 우리나라가요? 예. 나가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시장이 정하는 게 아니고 국가가 정하는 환율이죠. 예. 1950년대 당연히 대한민국은 미국의 원조로 먹고 살 수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원조를 1달러를 받았을 때 이게 한국 돈으로 그러니까 한국 돈이 강세가 돼야 그렇죠. 같은 돈을 받아도 많이 받은 것 같은 많이 느낌. 받는 것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필요해라고 했을 때 미국 애들이 계산을 해봤을 때 야 그럼 네. 이만큼 필요한 거네. 라고 했을 때 더 많은 달러를 갖고 오려면 원화가 강세가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1950년대는 그 정말 원화 강세 때문에 수출이 안 수출을 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은 이런 상황이 됐던 거죠. 예. 그런데 1960년대 들어와서 이제 새로 정부가 바뀌면서 이제 기업가들의 건의,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본인들이 군인 세력들이 추진하던 몇 가지 일들이 망가지면서 위기에 몰린 이런 상황에서 결단을 내리는 거죠. 기업가들 말을 들어보자. 수입 물가 높아져도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다. 대폭적으로 인하를 합니다. 그러면서 뭔가 수출에 대한 이 창구가 열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의 환율이 왜 이 모양이야라고 계속 타박을 하고 예. 한탄을 합니다. 사실은 이 정도 먹고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 과거에 1990년대 800원 뭐 이 정도 했는데 지금은 뭐 1,400원 하잖아요. 예.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신기한 거죠. 그럼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라고 하는데 이 책을 읽다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인도는 뭔가 인도 안 그랬어요? 경제 발전을 위해서 암달러 그러니까 이제 암 시장에서의 환율과 예. 이제 꼭 기준 환율하고의 격차가 많이 이제 벌어지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예. 그럴 때 이제 IMF라든지 월드뱅크라든지 다 조언을 합니다. 너희들이 이거를 내려야 일본처럼 제조업 너희들이 만든 물건이 해외에 팔려갈 수 있어. 내려라고 하는데 인도는 또 민주주의 국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환율을 낮추겠다라고 발표를 했던 관료들은 내국노가 돼버리는 거예요. 인도의 부를 헐값으로 해외에 넘기는 그렇지. 예, 이런 컨셉으로 접근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50%를 한 번에 평가자료를 과감하게 딱 해서 경쟁력을 갖추고 갔어야 되는데 찔끔 한 10% 내리고 안 내리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주기적으로 계속 환율을 내리면서 예. 어떻게 보면은 경쟁력을 유지를 하고 군부가 그냥 그냥 한 거죠. 그냥 밀어붙인 거죠. 그냥. 근데 그거는 어떻든 그 변해가는 와중에 국가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예. 어떻게 보면 그 와중에 국민들은 희생을 치렀죠. 예. 하지만 전체적으로 경제가 성장을 하면서 올라간 그런 이야기들을 해줘요. 한국은 지속적으로 환율에 대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조정을 해가면서 산업을 고도화시켰는데 인도는 정치적인 상황들 때문에 계속 몇 번의 타이밍을 놓친 그래서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막전 막후 이야기들이 막 나와요. 예.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성장을 할 수 있는데 성장을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약해지는 이제 그런 면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저렇게 큰 나라이지만 제조업으로 성장하지 못했던 이유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세계 제조업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화면을 한번 보면 이제 이런 예. 그래프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1948년서부터 이렇게 쭉 있습니다. 보면은 예. 일본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고 한국은 어떻든 간에 꾸준하게 올라가는 추세고 예. 대만, 뭐 베트남 쭉 있는데 인도는 도대체 어딨나? 한참 찾아보면 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바닥으로 바닥에 붙어 있어요. 예, 바닥이 계속 낮은 상황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잘못된 판단에 따른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저런 그 레거시가 남아 있을까요? 인도는? 있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루가 만든 여러 체제들이 예. 사람들을 이제 지금도 올가매고 네. 억압하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것은 이제 이 저자가 인도의 어떻게 보면 과거에 관한 이야기가 이 책의 한 절반쯤 되는데 네. 절반을 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네루가 추진했던 중화공업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네루는 농업 국가로서의 인도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이거를 공업 국가로 영국처럼 공업 국가가 소련과 같은 소련과 같은. 네. 그래서 소련이 하는 방식대로 그대로 가고 싶었던 거죠. 예. 그래서 어떻든 간에 그 당시에 이제 갖고 있던 돈을 털어서 대규모 중공업, 중화학공업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비료 공장, 무슨 이제 중공업 공장, 뭐 화학 공장 이런 것들을 건설하고 대규모 댐을 건설하고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해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저자가 느끼기에는 한 사회가 농업 국가에서 공업 국가로 바꿀 때 필요한 것은 일자리라는 거예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산업부터 먼저 손을 대서 예. 가야 되는 거고 예. 그러한 산업은 사람의 인건비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섬유, 봉제, 뭐 어떻든 이런 쪽의 일인데 예. 그건 사실 자본제도 투자 안 들어잖아요. 사람만 모아놓으면 그렇죠. 되니까. 그런데 인도는 얼마 같지 않은 그 한정된 재원을 과도할 정도로 중화학 공업에 때려 부었고 이 공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은 뭐냐? 고용을 유발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자본 산업이잖아요. 그렇죠. 자본 산업이니까 많은 돈이 똑같이 100만 달러를 투자하더라도 섬유 공장에 100만 달러를 투자하면 한 10만 명 정도를 채용할 수 있는 데 비해서 예. 중화학 공업은 100만 달러 똑같이 투자해봐야 한 100명 채용하면 끝나는 사람이 맞아요. 필요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되면서 사실은 인도라는 나라는 농업 국가에서 공업 국가로 가기 위한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주고 그 사람한테 임금을 주고 그거를 통해서 세계 시장에 나가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선순환 구조를 스스로 발로 찼다. 야. 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쭉 시대순으로 설명을 해주는데 보고 있으면은 우린 잘했구나라는 뿌듯함. 이게 저자는 굉장히 안타까워. 정말 피를 있는 토하는 거네요. 심정이에요. 그거를 막 번역을 하면서 느껴져요 보면은. 아. 예.
인도가 그렇게 갔었어야 되는데 그럼 그렇죠. 훨씬 지금보다 빨리 발전했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 생긴 문제가 지금 60년이 지난 지금도 인도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러니까 이 책의 원제가 인도이스 브로큰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책을 읽다 보면 인도의 미래 어두워. 힘들 것 같아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 저자의 생각이긴 합니다. 근데 예. 이 저자가 그렇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일자리예요. 인도는 계속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실패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거대한 실업군이 존재를 하는데 그 실업군이 필요로 하는 일자리를 만드는데 정치, 경제 쪽에서 단 한 번도 진지하게 달라붙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좋게 말하면 이제 잡쉐어링 되는 거예요. 예. 한 사람이 할 일을 3명, 4명이 하면서 마치 일이 있는 것처럼 하지만 예. 사실은 생산성이 낮고 돈도 제대로 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인도라는 나라의 외국인들이 봤을 때 제일 주의해야 될 점은 실업 통계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지금 근데 인도가 중국을 대체하는 새로운 뭐 제조 창고, 제조 공장이 될 거다. 그래서 지금 그 인도의 모디 총리도 그렇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밖에서도 뭐 중국만은 약간 못하긴 한 것 같지만 어쨌든 워낙 중국은 이제 갈라서는 분위기니까 인도가 결국은 지금은 조금 약간 애매해 보여도 네. 결국은 전 세계 제조업의 창고는 공장은 인도가 될 거야. 네. 그래서 막 우리나라 대기업도 많이 갖고 예, 그렇게 세계도 많이 기대하고 가는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자는 거기에 대해서도 좀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인도라는 나라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조업으로 우리나라, 뭐 예? 일본 다 나라를 어떻게 부강하게 만들었습니까? 제조업을 부강하게 예, 만든 거죠. 예. 제조업 마인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조업이라는 건 규율이 서 있어야 되고, 예. 내 노동자들을 교육시켜야 되고, 그걸 기업이 교육시키든 국가가 교육시키든, 뭔가 국가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리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되는 거죠. 네. 대한민국은 제가 농담처럼 이야기했지만 대한민국은 제조업 사회잖아요. 예. 제조업 사회라는 게 뭐죠? 무슨 일이 있어도 납기를 맞춥니다. 아, 그렇죠. 예, 금요일 날 오후에 갑자기 이거 당장 해야 되는데 고객의 요청이 들어오면 전화 끊고 씨바 하더라도 해야죠. 어떻든 이거를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면서 월요일 아침에 갖다 예. 줍니다 보면은. 근데 인도는 경제가 이제 1980년대부터 성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제조업으로 성장을 하기보다는 건설업과 금융업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예. 왜냐하면 제조업이라는 것은 이미 인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제 시장에 나가려고 그러면은 일본은커녕 예. 한국, 대만하고도 경쟁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아. 그러니까 인도에서 돈이 있는 사람들이 굳이 힘들고 어려운 판으로 가서 경쟁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쉽게 돈을 벌 수 있고 정권하고 잘 결탁을 하면 돈이 많이 떨어지는 금융, 그 다음에 건설업 건설. 그렇죠. 이런 쪽으로 가면서 인도 경제가 예. 1980년대 한번 크게 버블을 만들어 성장을 하고 그다음에 2000년대도 다시 한번 그런 식으로 성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80년대 중국의 개혁 개방이 되면서 중국에도 돈이 들어가고 예. 인도에도 돈이 들어왔는데 인도에 들어온 돈은 다 증권 시장, 투자 자금으로 들어왔고 예. 중국에 들어가는 돈은 오히려 총액으로 보면 중국보다 뭐 작거나 비슷할 수도 있었는데 예. 다 공장 짓는 음. 플랜트를 짓고 사람을 고용하고 그런 쪽으로 갔다라는 거죠. 음.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인도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제조업이라기보다는 한번 크게 돈을 버는 그러한 쪽으로 이제 가게 됐고 그러한 이제 제조업이라는 것이 잘 자리를 못 잡은 상태에서 쉽게 돈을 번 사람들이 그걸 다시 또 부동산 투자하고 그런 거를 통해서 세계적인 최고의 재벌 뭐 있지 않습니까? 이제 보면 아단이라든지 되게 빈익빈 부익부가 엄청 생기겠군요. 예, 그렇죠. 여기에서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뒤에 어디 있었는데 예. 제가 지금 너무 많이 오늘 갖고 와가지고 예. 그것들을 잘 지금 찾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지금 인도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지수로 보면은 상당히 예. 지금 매우 이제 빈부격차가 전 세계에서 아주 심한 나라도 이제 지금 보이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예. 이제 가고 있는 거죠 보면은. 상위 예, 아까 상위 지나간- 10% 뭐. 예. 이거 어떻든 간에 그 인도라는 나라는 그래서 제조업을 하려고 그러면 그러한 여러 가지 기반들이 좀 구축이 돼줘야 되는데 네. 그 아직 인도의 경제 성장의 과정을 이 책은 이제 그 시기별로 정확하게 잘라서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 몇 번의 좋은 기회가 있었다. 특히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후 복구 시절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뭔가 이제 복구를 하고 예. 좀 잘 살아보자라고 했을 때 보면 전 세계적으로 공산품 수요가 넘쳐났고 음. 이 저자가 또 참 인사이트가 좋은 게 뭐냐면은
공산품에 대해서는 품질이 좀 안 좋아도 가격이 싸면 사람들은 너그럽다라는 표현을 종종 써요. 이 책에서. 예. 우리도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싸니까. 야 이게 뭐 중국제 이거 뭐야? 하지만 어. 가격이 뭐 10분의 1, 뭐 예. 이러면 일단 하나 쓰고 고장 나면 다시 써. 예. 이런 마인드로 가서라도 간다라는 거죠. 네. 그 기회에 올라탔어야 되는데 인도가 싸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많은 인력을 밀어놓고 그냥 미싱 한 대씩 주고 만들어라고 하면은 왜 못했겠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할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결국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면 네루라고 하는 외부에서는 되게 훌륭한 어떻게 보면 독립운동 투사이기도 하고 훌륭한 지식인이기도 하고 예, 세계사 편력 이런 거 보면 정말 좋은 책을 쓴 엘리트 저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은 이 저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루는 본인이 원하는 이상적인 인도를 구현하기 위해서 결국 가지 말아야 될 길, 인도가 잘할 수 있는 길을 다 포기했다. 그래서 인도가 매우 어려워지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전히 그 잘못된 선택에 여전히 걸림돌이 그렇죠. 현재 인도에도 남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못 사는 사람들이 여전히 못 살고 실업률 높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네루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은 이제 뭐 그런 거예요. 도시가 지금 막 옛날 뭐 문바이 이런 지역은 에너지금이나 사람 많고 막 정신 없고 그러면 이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길을 넓히고 그렇죠. 학교를 짓고 하수도를 만들고 작업을 해야 돼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당연한 지도자의 목적이죠. 물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피곤한 일, 뭐 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 불행한 일도 발생합니다만 그래야 되는데 네루는 그러한 노력 대신 따로 신도시를 만드는 길을 택합니다. 그런 식으로. 네. 그래서 세계 최고의 1950년대 세계 최고의 건축가에는 이제 르꼬르비제를 데려와서 정말 이상적으로 만드는 멋있는 도시를 짓습니다. 좋은 땅에다가. 하지만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도 그게 인도 사람들의 현실과 전혀 동떨어졌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은 그 도시를 인도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또 그냥 써버려요. 그냥 써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꿈과 이상과 현실이 너무 안 맞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벌리는 게 1950년대, 60년대 이제 인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결국 그러한 와중에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과 전쟁을 벌이면서 네루 총리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망하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총리는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근데 짧게 이제 재임을 했지만 그나마 좋은 기회였다라는 그것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시에 인도에서 필요한 거는 농업 생산성을 높여야 돼. 그래서 어떻든 그 사스트리 총리 같은 경우가 2대 총리로 짧게 재임을 했지만 농업혁명, 좋은 품종, 그다음에 농업에 대한 투자, 관계수로 뭐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말 그대로 국민들을 굶어 죽지 않기 위한 농업혁명을 위한 기반을 만든 이런 작업들도 이 책에 보면은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2대 사스트리 총리가 계속 갔다면 한 8년 정도 집권을 했다면 많이 바뀌었겠다 싶은데 하지만 심장마비로 이제 돌아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인도의 정치 이제 그 권한을 누가 가져가냐? 이제 네루의 딸인 인디라 간디가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책은 인디라 간디가 끌고 갔던 1970년대, 60년대부터 70년대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이 저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도를 망친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시기. 그때가 더 결정적이에요? 네, 더 결정적이죠. 왜요? 어떻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합리성이라기보다는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위한 정치적으로 정치의 행태를 통해서 인도를 더 분열시켜 놓고 자기 멋대로 이제 끌고 가면서 족벌, 가족과 어떤 특혜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시대에 관한 그러니까 정말 인도의 가장 어지럽고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을 담담하지만 되게 정말 분한 마음으로 막 써내려가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경제학자지만 그런 정치적인 흐름에 대해서도 쭉 써내려가면서 중간중간에 당시에 70년대, 60년대 한국은 어떻게 했고 그 당시에 70년대 중국은 어떤 식으로 변화를 꾀하기 시작을 했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실제로 그 인디라 간디의 이제 아들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은 망난이었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아들이
자동차 회사를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를 제끼고 엄마가 밀어주니까 자동차 회사를 만들어서 예. 국가의 돈을 빼먹고 아.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도시를 깨끗하게 만들겠다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오랫동안 사람들이 지내던 동네를 그냥 무자비하게 철거하고 그래서 과거 네루의 동지이기도 하고 인디라 간디한테는 친한 독립투사했던 사람들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편지를 쓰는데 무시했던 해가는 이야기도 나오고 하지만 그 아들이 또 비행기 고개 비행을 하다가 또 사망을 합니다. 추락사했을 때. 예. 그때 또 인디라 간디가 사망하는 또 모습은 또 애처로운 엄마의 모습으로 또 잘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도라는 나라는 정말 많은 것을 물려받고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시종일관 그러네. 계속 놓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고 특히나 인디라 간디가 정치적인 대립, 갈등 이런 거를 촉발시킨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인디라 간디마저도 결국은 이 종교 갈등에 따른 이제 자기 경호원한테 이제 암살을 당했죠. 그러고 나서 벌어지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힌두와 그렇지 않은 쪽에 대한 다툼, 갈등, 폭동 이런 것들을 또 그려내고 있어요. 야. 그러니까 인도 사람 격변의 스스로가 이야기하려면 되게 힘든 이야기인데 정말 이를 악물고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쭉 읽다 보면 야 너네들 도대체 왜 그랬냐? 우리는 그 고비를 어쨌든 넘어왔단 말이죠. 근데 이 친구들은 갈 때마다 운이 안 좋거나 잘못된 판단을 했거나 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쭉 써내려가는 거죠. 박사님, 근데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우리나라는 뭔가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네. 뭔가 이제 좀 제조업에서는 중국에도 뭐 좀 치이고 뭐 일본에도 치이고 뭔가 좀 새로운 돌파구가 조금 잘 안 보이고 뭐 좀 새롭게 해봐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 퀘스천인데 인도는 어쨌든 나라도 크고 네. 뭐도 많고 사람도 많고 뭐도 많고 뭐 IIT 같은 하여튼 우리나라 기업들도 일본 데 가면 IIT 출신 하나 뽑아오는 게 그냥 큰 일이라고 그러던데 네. 그 정도로 인도는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인도와 한국은 조금 우리는 뭔가 새로운 돌파구가 조금 잘 안 보이고 인도는 어쨌든 방향을 잡아서 가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그건 좀 이상한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겠죠? 이 저자의 책을 다 읽고 나면 인도 아닐 것 같아. 네. 라는 아닐 생각이 것 같습니까? 이제 좀 많이 드는데 네. 저는 또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또 예. 100%또 이 저자에 대해서 동의하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 지구본 연구소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아이폰 같은 경우가 아이폰 16 같은 경우는 40%가 인도산이에요. 예. 네. 그럴 때 제가 이제 방송에서 했던 게 어떻게 인도가 아이폰을 만들지? 어. 폭스콘이 자기네 엔지니어들을 보냅니다. 예. 인도 여성 노동자들하고 울고 짜고 싸우고 하면서 짧은 시간 내에 어쨌든 힘을 합쳐서 아이폰 15를 만들어서 동시 출시를 성공을 해요. 제가 그거를 올렸을 때 지금 대표님이 이제 그 한창 대표님이 이제 말씀하셨던 궁금증에 대한 답이 나와요. 네. 제가 그거를 올렸을 때 수많은 댓글들이 달렸는데 그 중에 많은 댓글들이 뭐냐면 야 내가 1990 몇 년에 중국에 갔을 때 중국 애들한테 조소를 했는데 너는 머리는 폼으로 달고 다니냐? 너는 숨 쉬는 것도 느려? 쟤는 도대체 머리를 가지고 뭐 하는지 모르겠다? 이 나라는 가능성이 없어 라고 했는데 야 예. 너희들 많이 컸다. 그래서 누구는 저는 2000년대 어디서 초반에 어디서 근무를 했는데 저도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한 3, 4년 정말 고생을 했는데 그래도 어찌어찌 굴러가더라고요. 예.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으로 따지면은 한 25, 6년 전 이야기란 말이죠. 예. 그러면은 인도가 그 당시 25, 6년 전에 중국과 비교해 봤을 때 보면 못할 거냐?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들어가서 노력을 하다 보면 지금의 중국과 똑같은 길을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예. 뭔가는 달라진 모습을 보일 여력은 충분히 있다. 있긴 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길이 뭔지에 대해서는 인도도 잘 모르는 것 같고 아직. 우리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인도에 진출하는 대한민국 기업들은 그런 대로 자리를 잡고 지금까지 꽤 마켓시어도 괜찮고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국 업체들은 인도에 가서 나름대로 비즈니스를 잘하는 방식을 모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인도는 중소기업이 갈 곳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인도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도는 이제 복잡한 룰과 해결해야 될 많은 과제들이 있어요. 여전히, 수많은 여전히. 그 어떻게 보면 복잡다단한
문서의 나라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정말 막막한 그런 그래서 모습들이 있는데 인도는 약간 엘리트들이 그냥 미국으로 가버리고 그러는 걸까요 오히려? 이 책에도 보면은 그 엘리트들의 여러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한쪽에서는 물이 부족해가지고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예. 한쪽에서는 집에 있는 수영장에 물을 채우기 위해서 그 수도를 막고 물을 퍼가지고 개인 수영장에 물을 채우는 모습들이 여기저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도시의 높은 빌딩을 짓기 위해서 마구마구 강바닥을 파헤치고 예. 그렇게 해서 도시가 망가지는 모습들도 숱하게 나와요. 아하. 그거를 보고 있으면 우리가 인도의 휘황찬란한 고층 건물을 보면서 이야 성장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맞나? 그런 생각도 드는 거죠. 어찌됐든 결국 키는 인도 사람들 스스로가 이제 결정을 이제 해 나가는 거고 이 저자는 어떻든 모디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되게 부정적이에요. 특히나 힌두 종교라는 걸 내세우고 예. 어떻게 보면 양극단으로 사람을 몰아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데 이 책이 나온 다음 시점에 인도 총선이 치러지고 모디 총리가 뭐 실질적인 패배를 하면서 예. 많이 바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유연성을 어디까지 발현하는지에 따라서도 이제 인도는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책은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만 보고 있으면 인도를 난 전혀 모르겠어 라고 하는데 이 책을 쭉 보면 그냥 전체적으로 인도라는 나라가 이렇게 성장을 했고 이런 문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 이게 핵심 키워드겠구나 라는 걸 알 수도 있고 나는 인도 좀 알아 라고 생각하는데 중간중간에 그 순간순간에 구체적인 모습이 잘 안 그려져. 예. 그러면 그것만 찾아서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외국 사람이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됐지? 라고 설명을 하고 싶으면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될까요? 예. 대한민국 같은 예, 경우는 예. 주로 경제 이야기를 하다가 정치 이야기를 섞고 그렇죠, 사회 발전에 그렇죠. 관한 여러 이야기를 섞어서 예. 쓸 것 같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되냐? 이게 박정희부터 시작해야 되나? 딱 그렇게 쓰고 있어요. 정치와 경제, 그 다음에 국제 비교 이런 것들이 예. 막 넘나들면서 쓰기 때문에 네. 어떻든 간에 내 고국이기 때문에 애정이 있으니까 내가 때린다 라는 느낌의 책이고 여러분들께서도 인도에 그냥 주식시장 투자해서 높은 수익률을 올리시는 것도 좋지만 인도란 나라를 더 잘 알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일단 한번 읽어보시고 나면 인도에 대한 여러 가지 그림이 이제 그려지실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인도는 진짜 복잡한 나라인 건 같습니다. 하나의 우주죠. 하나로 뭔가 설명이 짠 안 되고 또 하나의 우주입니다. 인도 두 개의 인도. 이야. 직접 번역까지 하시는. 오, 박사님 진짜 바쁘신데. 고생했습니다. 왜 했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죠. 이렇게 좀 살셨는데 괜찮아요. 오늘 좀 맛배기로 많이 보여주셨는데. 예. 재밌네요. 두 개의 인도. 야, 인도는 진짜 저 관심이 많은데. 야. 그렇군요. 한번 이런 걸 가지고 뭐 우리가 성장하는 인도에 대해서만 요즘 많이 그렇죠. 그 이면을 알고 싶다. 그 이면에 있는 네. 인도의 고민들 그렇죠. 그거를 해결하는 게 인도의 미래를 이제 좌우하는 요소겠죠. 하고 네. 야 모디 총리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부정적인지 그거까지는 조금 얘기 안 해주셨는데 그건 책을 봐라. 네. 다 말해주면 다 말해주면 좀 그렇다. 네. 저희가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예, 법무법인 율천의 최준영 전문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